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전반부 7주가 끝났습니다. 8주째 우리 시험 보려고 합니다. 중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 예고한 것처럼 대담과 좌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같이 대담해 주신 윤진희 교수,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대담해 주실 권민정 교수 같이 셋이서 좌담이 준비되어 있고, 또 두 분이 이제 중간 인터미션을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우리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으로 나뉘어집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물리학이 크게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게 된 것이 크게 3번 있었다라고, 변화가 3번 있었다라고 했죠. BC 3세기, 17세기, 20세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한 것이 바로 17세기에서부터 20세기까지 발달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돌이켜보면 17세기에 그 전 고전 그리스 시대의 고전 물리학 두 가지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있던 데서부터 우리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누가 해결했냐면 뉴턴이 해결했죠. 그게 바로 1687년이었습니다. 프린키피아를 출판해가지고 거기서 운동법칙과 만유인력법칙을 제안함으로써 당시의 문제점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됐죠. 그뿐 아니라 뉴턴이 시작한 역학, 이것은 뉴턴의 운동방정식과 그 힘자리에는 만유인력을 집어넣은 거였어요. 이걸 적용을 했더니 우리 자연현상을 미리 예견할 수가 있었죠. 그 첫 번째 증거가 1705년 헨리가 헨리 혜성의 출현을 정확히 예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천상세계뿐 아니라 지상세계 모든 현상을 다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뉴턴은 빛의 입자설을 제안해가지고 그것도 뉴턴 역학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나중에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빛에 대한 현상은 나중에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19세기 말까지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설명이 필요한 거의 모든 자연현상을 뉴턴 역학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 말까지 근 200년에서 300년 걸치는 기간 동안 뉴턴 역학은 더 이상 발전한 것은 없습니다. 뉴턴의 기본 법칙,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a가 있는 그대로 모양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역학 분야에서 그냥 뉴턴 역학에서 그대로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학도 발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뉴턴 역학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발전됐습니다. 중요한 게, 그래서 역학을 이제 고전 역학이죠. 뉴턴 역학을 3가지의 포멀리즘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턴 역학이 있고 라그랑지 역학이 있고 해밀턴 역학이 있습니다. 라그랑지 역학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수학자 라그랑주가 만든 역학입니다. 1788년에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뉴턴 역학에서 뉴턴 법칙 F는 ma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F는 ma 어떻게 구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F는 ma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F는 ma를 유도하는 수학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그걸 유도할 때 필요한 더 기본이 되는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더 기본이 되는 법칙이 바로 뭐였냐면 라그랑지 역학에서는 라그랑지안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는데, 이 라그랑지안은 우리 뉴턴 역학하면서 운동 에너지란 물리량 도입하고 포텐셜 에너지란 물리량 도입하고 이걸 두 개 더했더니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아주 신통한
그런 거였죠. 보존력만 바꿔 움직이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기본 법칙을 어떻게 쓸 수가 있었습니까? E는 일정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지 않고 뺐더니 그걸 라그랑지안이라고 했는데, 이 라그랑지안을 물체가 이동하면 그 경로에 따라서 라그랑지안을 다 더해주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작용이라고 불렀는데, 물체가 실제로 이동하는 건 어떻게 이동하냐면 그 작용이 최소가 되도록 이동한다라고 하는 최소작용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를 이제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빛을 탁 쏠 것 같으면 빛은 여기서 저기까지 직선을 따라가죠. 어떻게 해서 직선 따라갈까 봤더니 바로 라그랑지안에서 구한 작용이 최소가 되게, 빛의 경우에는 그게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A에서 B라고 하는 점으로 가는데 걸리는 최단 시간입니다. 최단 시간이 되게 가면 그게 바로 최소작용이 되는데, 바로 그렇게 최소작용이 되게끔 경로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했더니 그 시기에서부터 운동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 운동방정식이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라그랑지안의 최소작용의 원리는 어떻게 해서 알아냈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이게 기본법칙이니까 기본법칙을 구할 수 있는 라그랑지안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중에 이게 뭐가 알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자연의 기본법칙은 하나다 그랬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자연이 이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자연도 있었어요. 이런 우리 알지 못하는 자연에서의 운동법칙은 다른 형태인데, 이렇게 알지 못하는 세상에 가서 그 세상의 운동법칙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라그랑지 역학이 이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라그랑지안이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반드시 표현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그랑지안을 만들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칭성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라그랑지안을 그럴듯하게 만들면 거기서부터 운동법칙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포멀리즘을 알고 봤더니, 뉴턴의 역학을 멋있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알고 봤더니 그런 것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는 세상의 운동법칙도 찾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833년에는 영국의 해밀턴이 라그랑지 역학을 또 바꿔놨습니다. 라그랑지 역학에서 라그랑지안은 무엇의 함수냐면 위치와 속도의 함수인데, 사실은 속도란 좋은 물리량이 아닙니다. 속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예를 들어서 보존법칙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또 물체가 여러 개 있다면 그 물체 여러 개의 총속도 이런 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속도란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데는 별로 좋은 그런 물리량이 아닌데, 우리 운동량은 오히려 좋은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량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물체의 속도에다 질량 곱한 걸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운동량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우리 정속도를 알고 싶으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서 속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운동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 물체가 있을 때 각 물체의 운동량이 있으면 그놈들의 운동량을 다 합하면 총 운동량이 됩니다. 각각의 물체의 속도를 다 더하면 총 속도,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위치와 속도의 함수로부터 무엇의 함수로 바꾸는 걸 했냐면 위치와 운동량의 함수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최소 작용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밀턴 그렇게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이 위치와 속도의 함수인 라그랑지안을 위치와 운동량의 함수로 바꿔놓은 걸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데, 이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운동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아주 보기에 좋은, 아주 대칭성 있게 멋있게 보이죠. 이런 방정식을 얻어졌는데, 이것도 역시 뉴턴의 운동방정식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근데 라그랑지안에 의한 라그랑지 방정식, 그 운동 방정식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좀 됐지만, 이 해밀턴 역학의 운동 방정식은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우리가 모르던 세계로 이론을 확장시킬 때,
우리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양자역학의 이론을 만드는데 이 해밀턴 역학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무수히 많은 입자들을 다루는 통계역학을 만드는데도 해밀턴 역학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역학은 뉴턴 역학에서 이론적으로 라그랑지 역학과 해밀턴 역학으로 가는 그런 길을 200년 동안 왔다면 그동안에 또 맥스웰 전자기학은 쭉 발전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784년 뉴턴 역학이 나온 100년 뒤죠. 1784년 쿨롱이 맨 처음 쿨롱 법칙을 발표한 뒤에 그리고 한참 있다가 1820년에 웨르스테드가 놀라운 발견을 하죠. 그리고 같은 해에 이제 자기 현상에 대한 법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1831년에 바로 패러데이 법칙, 자기장과 전기장을 연결하는 법칙을 발표하죠. 그리고 나서 1861년에 그때까지 나온 법칙들을 수학적으로 정리했더니 놀랍게도 이것들은 전부 다 그냥 똑같은 것들을 비슷하게 써놓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었고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려는 노력에서 무엇에 도달했냐면 전자기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언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가지고 거의 모든 거 이제 빛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턴 역학은 우리 주위의 유한한 물체들의 운동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구성입자로 이루어진 그런 연력학과 기체 분자 운동론, 이렇게 뉴턴 역학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19세기 말 물리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맥스웰의 전자기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기 자기 현상뿐 아니라 독자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광학은 빛을 직선으로 가는 기하광학도 있고 그 다음에 간섭을 일으키는 물리광학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전자기학이 해결한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것처럼 역학의 법칙들은 그 법칙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운동량 보존 법칙처럼 아주 간단하게 표시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멋있게 표시되는 자연 법칙을 우리가 구하고서 우리는 제대로 된 자연 법칙을 찾았구나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리학이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19세기 말에는 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물리 법칙은 다 알아냈다. 이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물론 자연현상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 자연현상에다가 물리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아직 적용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남아있지만 이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기본 법칙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은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우리가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의 비슷하게 물리학도 15세기, 16세기에 새로 시작하게 됐다면 15세기, 16세기에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5세기에 컬럼버스가 나가고 마젤란이 나가고 많은 탐험가들이 나가죠. 이제 자신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처음 탐험을 시작했을 때는 탐험을 하면 할수록 어땠습니까? 탐험해야지 될 경계가 영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점점 할 게 많아지는 거죠. 점점 할 게 많아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전체가 무한히 멀리 퍼져 있는 평면이 아니라 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지 하는 것을 이제 16세기 말까지는 중요한 지리적인 특징의 대부분은 찾아냈다는 그런 자신감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다. 물론 밀림속이라든가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구체적인 데서는 아직 탐험하지 못한 데가 남아있지만 우리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괴물들이 산다든가 뭐 이런 건 없다. 우리가 모르는 법칙으로 지배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을 우리가 안 것처럼 자연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그렇게 이제 끝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말에 사람들은 이제 자연 법칙에 대해서도 지리상이 발견해서 16세기 말에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정복했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